아빠가 팔에 붕대를 감고 오신 날. 그날 밤 11시 아빠는 두꺼운 붕대로 감긴 왼팔을 품에 안고 집에 들어오셨다. 혈흔이 스며든 흰 붕대, 일그러진 아빠의 얼굴.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 붕대 안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부 평범했던 우리 집. 나는 대학교 2학년 이준호 21살이다. 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정말 평범한 4인 가족이었다. 아빠 이성민은 작은 제조업체에서 20년째 일하는 성실한 회사원이고 엄마 김미영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를 보탰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인 내 여동생 지민이까지. 우리 가족은 특별할 것 없는 소시민 가정이었다. 아빠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셨고 저녁 8시쯤 돌아와서는 맥주 한 캔과 함께 TV를 보시는 게 일상이었다. 엄마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우리를 챙기셨고 지민이는 수능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다. 아빠가 집에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인 줄 알았다. 요즘 물량이 많아서 야근이 늘었어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빠는 원래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그 시기부터는 아예 말이 없어지셨다. 저녁 식사 때도 묵묵히 밥만 드시고 우리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로만 대답하셨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횟수가 늘어났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괜찮다는 말. 하지만 아빠의 어깨는 점점 더 구부정해졌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다. 가끔 혼자서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볼 때면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가족이었다. 일요일 아침에는 엄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냄새에 잠에서 깨고 지민이와 TV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아빠는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시면서 가끔 우리를 보고 웃으셨다. 그런 순간들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평온함 뒤에 숨어있던 폭풍을 우리는 몰랐다. 아빠가 얼마나 큰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계셨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계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2부 등록금 문제.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건 올해 2월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였다. 나는 공과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다. 한 학기에 350만 원. 거기에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필요했다. 아빠,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요. 그날 아빠의 반응이 이상했다. 평소라면 그래, 알았다고 하시면서 며칠 안에 해결해 주셨는데 그날은 한참 동안 고지서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등록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민이 이야기였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울먹이며 내 방으로 왔다. 오빠, 나 대학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왜? 아빠가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어. 전문대라도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생각해 보라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다. 지민이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다. 성적도 우수하고 서울대 입학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런 지민이에게 대학을 포기하라고? 그런 소리 말도 안 돼. 내가 아빠랑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다. 요즘 들어 아빠는 더욱 말이 없어지셨고
집에 오시는 시간도 더 늦어졌다. 가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실 때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아빠의 행동이었다. 예전에는 우리 앞에서 편하게 웃으시고 농담도 하셨는데 요즘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셨고 가끔 서류 뭉치를 들고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아빠께 말씀드렸다. 아빠, 제가 휴학할까요?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모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강했다. 내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빠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다. 살도 빠지셨고 옷이 헐렁해 보였다.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밤에 아빠랑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걸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대화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우리 집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냥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었는지. 삼부 아버지의 붕대. 운명의 그날은 3월 15일이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우유와 과자를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라면 TV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엄마, 지민아, 나왔어. 거실로 들어서자 엄마와 지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오빠, 아빠가. 지민이가 말을 하다 멈췄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왔어요? 엄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현관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 아빠가 왼팔을 가슴에 안고 들어오고 계셨다. 두꺼운 흰색 붕대가 팔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얼룩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빠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아빠께 달려갔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회사에서 기계에 살짝 다쳤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아빠는 걸음걸이도 불안정하셨고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이 어려 있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며칠 안정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아빠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히셨다. 나와 지민이도 아빠 주변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정말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지민아. 아빠 괜찮다. 하지만 아빠는 붕대 감긴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실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셨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아빠가 우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빠, 회사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계가 어떻게? 그냥 실수했어. 조심하지 못했나 봐. 아빠의 대답이 애매했다. 평소 아빠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문득 아빠의 붕대에서 본 것이 떠올랐다. 단순한 기계 사고라기에는 뭔가 이상했다. 붕대를 감은 위치나 상처의 모양이 기계에 끼었을 때 생기는 상처와는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의 표정이 이상했다. 다친 사람의 표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새벽 3시쯤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살짝 방문을 열어보니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계셨다.
달빛에 비친 아빠의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빠가 울고 계셨다.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다. 평생 아빠가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아빠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며 울고 계셨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부 봉투를 내밀던 순간 아빠의 부상 후 일주일이 지났다. 붕대는 여전히 감겨 있었고 아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계셨다. 하지만 쉬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루 종일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거나 어디론가 나가셨다가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오후 2시쯤 나는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마트에 가셨고 지민이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있어서 집에는 나와 아빠만 있었다. 준호야. 아빠가 내 방문을 두드리셨다. 네, 아빠. 잠깐 나와 볼래?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심을 굳히신 것 같은 목소리였다. 거실로 나가니 아빠가 식탁 앞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아라. 나는 아빠 맞은편에 앉았다. 아빠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니 천천히 그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숨이 막혔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빠, 이게 너 등록금하고 지민이 입학금이야. 나는 돈을 바라보다가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이 돈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내일은 공부하는 거고 지민이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우리 집 형편에서 갑자기 500만 원이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됐다. 게다가 아빠의 표정이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아빠, 혹시 어디서 빌려오신 거 아니에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냥 고개를 돌리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다. 아빠, 준호야, 아빠가 내게 부탁이 있다. 네. 이 돈에 대해서는 엄마나 지민이에게 아무 말하지 마라. 그냥 아빠가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해라. 내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왜요? 왜 비밀로 해야 해요? 그냥 그렇게 해줘라. 아빠 부탁이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빠의 왼팔에 감긴 붕대를 다시 바라봤다.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빠, 혹시 그 다친 것도 그만해라.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냥 받아서 등록금 내고 지민이 대학 보내라. 그것만 해주면 된다. 나는 봉투를 바라봤다. 500만 원. 우리 가족에게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 것 같아서 무서웠다. 아빠, 설마. 그만. 아빠가 소리를 지르셨다. 평생 아빠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이 처음이었다. 아빠는 소리를 지르신 후 자신도 놀라신 것 같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빠의 왼팔 부상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오부 진실을 들은 날.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500만 원이 든 봉투는 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다. 도대체 아빠가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구하신 건지, 그리고 왜 다치셨는지 알고 싶었다. 며칠 동안 아빠를 관찰했지만 아빠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욱 말이 없어지셨고 가끔 전화가 올 때면 긴장한 표정으로 받으셨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갚겠습니다. 이런 식의 통화를 몇 번 엿들었다. 뭔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돌아보니 아빠 회사에서 일하시는 김 아저씨였다. 아빠와 절친한 사이로 어릴 때부터 아저씨를 잘 알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잘 지내냐? 그런데 내 아버지 어떠시냐? 네. 아빠가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김 아저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무슨 일이요? 김 아저씨는 잠깐 주저하시더니 한숨을 쉬셨다. 혹시 내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냐? 무슨 말씀을요? 회사에서 해고됐잖니.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네, 해고요? 너 모르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괜히. 김 아저씨가 당황해 하셨지만 나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아저씨,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빠가 왜 해고되신 거예요? 김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다. 한 달 전쯤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어. 너희 아버지도 그때 명단에 올랐지. 하지만 퇴직금이라는 게 얼마 안 되더라고. 20년 넘게 다녔는데도 겨우 2천만 원.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한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다니셨는데 쉽지 않더라고. 나이도 있고. 그러던 중에 김 아저씨가 말을 멈추셨다. 그러던 중에 뭐요? 아니다, 이 이상은 내 아버지께 직접 들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저씨, 제발요. 저희 집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김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계신다. 위험한 곳에서. 공사장요? 응. 고층 빌딩 건설 현장이야. 위험 수당이 높은 곳. 하루에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는 이유, 피곤해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럼 아빠 팔 다친 것도 작업 중에 철근에 찍히셨다고 들었어. 그래도 계속 일하고 계시더라고. 병원비도 아깝다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또 사채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셨다고 들었어. 사채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은행에서는 무직자한테 돈을 안 빌려주잖니. 그래서 이자가 높은 곳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500만 원 아빠의 붕대, 그리고 그 괴로워하시는 표정까지. 아빠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셨다. 육부 아빠의 고백.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빠와 마주 앉았다.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다. 아빠, 김 아저씨 만났어요.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다 알았어요. 회사 해고된 것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채 쓴 것도.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떨어뜨리셨다. 미안하다, 아들아.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하겠니? 아빠가 실업자라고. 너희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목숨 걸고 일한다고.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걱정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로서의 자존심이. 그 순간 아빠가 울기 시작하셨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던 아빠가 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희들한테 이런 고생을.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나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무슨 무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졌어. 이자만 월 200만 원이야. 공사장에서 아무리 일해도 이자도 못 갚겠어. 아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며 계속 우셨다. 그놈들이 자꾸 독촉하고 집까지 찾아온다고 협박하고 너희들한테 피해갈까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 그제서야 아빠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빌리셨어요? 원금만 3천만 원. 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3천만 원이면 우리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벌써 4천만 원이 넘었어. 계속 불어나고 있고 아빠의 어깨가 더욱 떨렸다. 아빠, 혹시 그 사람들이 아빠 팔을 아니다. 그건 정말 사고였어. 하지만 아빠가 잠시 멈추셨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압박하고 있어. 일주일 안에 이자라도 갚지 못하면. 아빠가 말을 끝내지 못하셨지만 나는 그 다음 말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아빠,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엄마도 모르세요? 어떻게 말하겠니? 엄마가 얼마나 놀랄지. 그리고 지민이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아빠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고 계셨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자식들 걱정부터 하시는 아빠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아빠, 더 이상 혼자 견딜 필요 없어요. 가족이 힘을 합쳐야죠. 그날 밤 우리는 엄마와 지민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엄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곧 침착하게 대처 방안을 생각해 주셨다. 지민이도 대학 진학을 늦추겠다고 했지만 우리 모두 반대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엄마의 말씀이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 7부 나의 다짐. 그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게 투명해졌고 서로 숨기는 게 없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찾았다. 먼저 엄마는 슈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 힘들었지만 월급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지민이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나는 휴학을 결정했다. 아빠가 극구 반대하셨지만 나도 고집을 부렸다. 아빠, 1년만 쉬면 돼요. 돈 좀 모으고 다시 복학할게요. 그럼 안 된다. 내 인생이. 아빠 인생도 소중하다고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버텨나가야죠. 결국 나는 택배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지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 아빠도 공사장 일을 계속하셨지만 이제는 안전에 더 신경 쓰셨다. 우리가 함께 걱정해 주니까 무리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우리 가족이 합친 수입은 월 600만 원 정도였다. 생활비를 빼면 400만 원 정도를 사채 이자와 원금 상환에 쓸 수 있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우리 모두 몸이 힘들었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특히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 지민이가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고 싶어 할 때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매달 빚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는 아빠였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않으셨다.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와 상의하셨고 작은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셨다. 오늘 공사장에서 보너스 받았다. 진짜요? 얼마나요? 30만 원. 이번 달에는 빚을 조금 더 많이 갚을 수 있겠네.
이런 대화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민이는 1년 늦게 대학에 입학했다. 국립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등록금 걱정은 없어졌다. 나도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빠가 붕대를 감고 들어오신 순간이 우리 가족의 터닝 포인트였다. 만약 아빠가 계속 혼자 감당하려 했다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족이란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빠의 붕대는 이제 풀렸다. 상처도 다 나았고 아빠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아픈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교훈을. 오늘도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다. 지민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내년 복학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이제는 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아빠가 팔에 붕대를 감고 오신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줬으니까. 가족의 진짜 의미를.